자, 아까 얘기했죠. 설명의 진술 방식 중에 요약, 분류, 분석, 비교 요 네 가지는 발문의 물음에 직접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지시어로 당연히 암묵적으로 따라야 되는 어떤 기준이라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그 속성을 먼저 제대로 알고, 예를 들어서 제시문에 직접적으로 발문의 물음에 명기가 안 돼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제시문 내용을 합리적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 제시문과 제시문을 개념별로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의 세부적인 거를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발문의 물음에 요약을 하고 뭐 하라, 분석을 하고 하라, 분류를 하라, 비교하라 이런 말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다? 아, 정신 바짝 차리고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구나. 논의를 심층적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건성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보통 직접적으로 지시가 안 돼. 분류하라는 게 뭐냐면은 항상 분류와 구분은 같은 개념이야. 어떤 대상이나 개념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구성 요소들을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묶거나 쪼개 나가면서 설명하는 방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류와 구분은 범위가 큰 대상, 핵심 개념을 다루잖아.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보통 분류, 분석 분류 이런 것들은 특정 주제 개념을 분석하는 도구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 어떤 주제를 특정 관심사나 일정 유형으로 나누어 논의하거나 평가할 수 있도록 먼저 사전적으로 조처하라고 얘기하는 요구사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규모가 큰 대상이나 개념을 설명할 때 먼저 그것들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그런 다음에 그 분류된 항목들을 비교나 예시, 정의 방법으로 설명하게 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이야. 발문의 물음이 복잡하더라도 그걸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주어진 어떤 조건에 맞추어서 제시문들을 분류, 비교, 분석하여 논증 지시어의 물음에 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조건에 맞춰서 여기에 개념이 들어가지. 뭐뭐를 활용해서, 뭐뭐에 의거하여,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 전제. 응?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 거야. 조건. 그 다음에 분류, 비교, 분석을 의뢰해야 되겠지. 제시문. 그래서 제시문을 여러 개 주는 거야. 이 사전 작업에서 제시문의 논지, 논점, 개념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라는 작업을 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파악하라는 내용이야. 응? 그래서 여기서 봐. 제시문들 이거 왜 자꾸 오타가 많지? 이거 몇 페이지야? 219. 이게 출판사에서 다 잡아줘야 되는데 제시문들이 아니라 제시문을이겠지. 견줘서 선생님이 읽을 때 이런 게 다 드러난단 말이야. 비교, 분류, 분석하는 이유는 제시문별 소주제를 담은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관점, 논점은 논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주제이자 세부 개념을 담은 논의와 논쟁의 핵심 안건으로 논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론, 개념에 대한 하위 개념어가 바로 관점을 담은 용어다. 이를테면 이기심과 이타심, 이론론과 이원론, 기능론과 갈등론처럼 이항대립적인 개념어 또는 긍정과 부정, 절대와 상대처럼 대상을 서로 견주면서 뚜렷한 방향성과 특정한 지향점을 지칭하는 용어로 명확히 정리된단 말이야. 이때 제시문을 읽고 관점을 담은 개념 및 관련 용어를 확실히 찾아 밝히는 용어가 바로 분류하라는 암묵적 지시어야. 따라서 발문에 분류하라는 지시어가 명기되어 있다는, 그렇지 않든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제시문들을 비교, 분류,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제시문들을 분류한 다음에 요약을 하라, 설명을 하라, 또 비교하라, 제시하라, 비판하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볼까? 제시문 1에서 6은 노동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를 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개념들. 각 입장을 요약하라. 이 분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기돼 있을 때 이게 안 돼 있으면 뭐다? 또는 뭐 직접적으로 명기가 안 돼 있어도 논점 이탈되는 거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요약하라. 요약한 뒤에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들을 모두 찾아서, 이거 다 분류하라는 얘기야. 그죠?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밝혀라. 이런 것들. 가와 나에 드러난 문제 상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다의 타자에 관한 두 가지 입장을 참조하여, 이것도 분류하라는 거예요. 응? 논증 지시에 답하라는 거. 각각 찾아서, 이런 것들이 다 분류하라는 얘기들이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지. 그죠? 여기서 더 읽어줄게. 글을 읽거나 쓰는 행위는 개념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질서 있게 배열하는 과정이다. 독해력은 글을 읽어 개념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힘에서 나온다. 논제를 정확히 분석하려면 먼저 제시문에 들어있는 개념들의 관계부터 잘 파악하고 견적을, 이를 적절한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 분류하라는 지시어가 발문의 물음에 들어있으면 대상, 지문별로 세부 개념을 찾아서 밝힌 후 이것을 적절한 개념으로 서술하라는 요구를 하고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해야 돼.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 상투적인 유형화. 그냥 머릿속에서 도식화된 상으로 갖다 선생님 누누하게 강조하는 얘기가 뭐야? 코끼리를 어거지로 냉장고에 때려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랬지, 그지? 응?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 분류는 잘해야 이 기준이 나와. 판단해 준 것들이.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논증을 할 수 있는 거야. 분석하라도 마찬가지야. 분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그지? 비교, 분석하라, 이런 말이 연세대과에서 나왔어. 그러면 뭐야? 피상적으로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더 깊게, 얘들아, 더 깊게 분석, 내용을 들여다봐야 뭐가 확실하게 쓸거리가 나온다. 그걸 날 볼 거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분석이란 말을 넣은 거야. 발문의 물음에 들어있는 단어, 심지어 조사까지도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죠? 그냥 비교하라 그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쓰지 않고 비교 분석하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직감적으로 깨달아야 돼. 아, 논점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기 정말 어렵게 글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겠구나. 그러니까 정신 잘 차리고 내가 들여다 봐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심층적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본 내용이 들어있어야, 기술되어 있어야, 답안에 기술되어 있어야 좋은 점수를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넣은 거란 말이야. 피상적으로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 분류가 잘못되면은 범주화를 잘못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글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불일치가 일어나, 그죠? 하여튼 이러는 거야. 적용하라는 말도 나와. 이것도 다 분류하라. 적용하라는 말. 어? 적용하고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특정 제시문 내용을 활용해서 고려하여, 근거하여, 해석하여, 이런 게 다 뭐야? 적용 기준 제시문의 논점, 논거에 근거하라는 얘기지. 다 분류, 비교, 분석하여 보라는 얘기지. 그죠? 적용해서. 이게 다 전제에 해당하는 거야. 그죠? 이거에 따라서 그다음 이게 잘 되어 있어야 판단을 해야 논증 지시의 물음에 답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근데 말미에 들어가 있어. 다른 제시문 내용을 설명하라, 해석하라, 비교하라, 비판하라. 이거 봐. 적용 대상 제시문 내용을 설명 논증하라는 거야. 다 적용하라는 거야. 그죠? 적용하라는 내용이야. 응? 봐. 발문의 물음에 적용하라는 지시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적용 기준 역할하는 특정 제시문에 들어있는 다양한 정보 그리고 해석된 결과 의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 그런 것들을 잘 보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파악된 내용을 따라 적용 대상, 예를 들어 비교, 설명, 비판, 평가 이런 것들을 또다시 비교하고 분류하고 분석하는 거야. 계속 견주는 거야. 견준다는 말.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라 그랬어? 제시문과 지문을 계속, 발문의 물음과 지문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러면서 구체화를 시켜야 돼. 한번 쓱 보고, 여러분들 천재 아니라 그랬어. 제시문 한번 쭉 읽고 발문의 물음 한번 보고 그냥 대충 쓰고, 그러니까 논점을 이탈하고 논리 비약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란 말이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이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찾아내라고. 어제 한 수업이지, 그지? 그 내용들이야. 어떤 식으로, 이거 봐. 적용 기준 지문과 적용 대상 지문 간에는 어떤 식으로든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 이거 파악하라는 얘기지, 그지? 그것에 따라서 논증 지시어의 물음에 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봐. 답안을 작성한 예를 한번 보여줄게. 가, 말을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요약하래. 그러니까 제시문들은 항상 주제 개념부터 인식론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가라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인식 일반이 존재한다고요. 절대주의 관점. 이걸 찾아내는 거야.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결론 부분 잘 쓰라 그랬지. 그러고 나서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다는 어떻게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잘 봐. 여기가 불분명하면은 뒷것도 되게 이상한 방향으로 그러지. 그러니까 얘를 확실하게 잡아주면은 평가자들은 뒷글들은 대충 읽어요. 아, 맞게 썼을 것이라는 어떤 지레 짐작들이 커. 그러니까 이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에 핵심 개념이 들어가고 관점이 들어가고 정확하게 기술이 돼 있으면은 설령 그래 해석을 좀 후지게 했더라도 대충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잘못되면은 이게 장황하게 기설되고 초점이 없고 불분명하고 이러면 얜 뭐지? 그리고 또 들여다본단 말이야. 깊숙이 들여다보는 게 안 좋다 그랬지, 그지? 이거 무슨 예라 그랬어? 선생님이 직장 다닐 때 면접관으로 많이 들어갔댔어. 자주 들어갔댔어. 실무. 그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그 지원자들을 면접을 할 때 있잖아. 주로 어떤 거야? 꼬투리 잡는 거란 말이야. 이게 또 보고선 어떤 학생들, 그 지원자들 보면은 별 말도 없어. 질문도 안 해. 그럼 걔가 떨어졌냐? 그게 아니야. 다 보고, 자소서랑 이거 다 보고 뭐 그런가 보다. 그거 확인하는 작업이거든.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 툭 질문을 던져. 근데 자소서 내용하고 다르든지, 이상한 내용을 얘기하든, 그럼 거기서도 집약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면접도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사전에 갖고 있는 정보와 면접관이, 첫인상, 이런 거 갖고 거의 반 이상은 다 지레짐작으로 다 판단해. 아, 얘는 이럴 것이다. 봐, 내 생각이 맞았지. 이거 확인하면은 그런 애가 합격하는 거야. 근데 얘는 구라만 치네. 뭐 이상하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글도 그 형식 중에 아주 체계 있게 여러분 쓰란 말이야. 이걸 분류하고 요약하래. 그러면 인식론에 이걸 딴 단어를 써야 되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이렇게 써도 돼. 가라는 절대주의 관점 간다. 상대주의 입장을 따른다. 이게 확 되면은 이미 반은 다 먹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얘가 막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막 횡설수설하고 있어. 중언부언하고 있어. 그러면 쟤는 뭐야? 어? 그래, 네 내용 다시 들여다보자. 이렇게 가는 거야. 응? 그래서 결론은 짧고 간명하고 명확하게 쓰라 그랬지. 그리고 반드시 핵심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그지?
그거 보는 거야. 이거 보면 그냥 쑥 넘어가. 그리고 점수 다 주는 거야. 노동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는데 이거 똑같은 거야. 그지? 긍정적으로 말한다.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참고로 저번에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논술에서 중요한 건 뭐야? 논술에서 밝혀야 될 거 주제구, 관점을 찾아야 돼. 합의 개념을. 그리고 논증 지시. 어의 물음에 답해야 된다 그랬어. 주제는 발문의 물음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 관점은 반드시 찾아야 돼. 이게 논술 우리 문제의 어떤 특징이라 그랬어. 이걸 그래서 개념화를 시켜야 된다 그랬지. 보통 이양 대립적이거나 서로 대립하는 개념들 또는 유사한 개념들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관점 찾을 때 크게 4가지 정도를 보면 돼. 뭐 주제를 찾든지 서너 가지. 첫 번째, 얘를 딱 지문들이 있어. 그럼 일단 주제가 뭐냐부터 보면은 찾기 쉽겠지, 그죠? 뭐 인식론을 물어봤다 그러면은 아까 봤듯이 절대적인 걸 물어보는 거냐, 상대성을 물어보냐, 보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냐, 특수성에 대해 같은 맥락들이지. 그럼 훨씬 들여다보기 쉽겠지. 이게 대립되는 관점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부터 보냐면 주제가 교과 과정에서 자주 다룬다. 인간 본성,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뭐 인간 윤리가 뭐 동기주의냐, 결과주의냐, 그걸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서 잘 다루는 주제 개념의 하위 개념들이냐. 아까 얘기한 이거 아니야. 그러면은 두 번째는 철학의 근본 물음에 대한 거냐. 인식론에 대한 부분이냐, 가치론에 대한 부분이냐, 존재론의 부분이냐, 다 같은 인식론, 형이상, 뭐 죽음, 사랑,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물음들을 보잖아. 이거냐, 그럼 얘를 따져보면 뻔하잖아. 인식론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보편적이냐, 특수한 거냐, 윤리적으로 물어보면 아까 얘기한 동기주의냐, 결과주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 예를 들면 사랑, 뭐 이런 것들, 뭐. 그럼 뻔한 거야. 이성을 중요시하냐, 감성을 중요시하냐, 이런 어떤, 내가 다 얘기했지. 이런 몇 가지의 어떤, 이런 논의점으로다가 글이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가는 인간 이성을 강조하고, 나는 감성을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본다고, 이게.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아까도 봤죠. 그 다음에 방향성. 관점, 지향성들을 보는 거야. 가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나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는 순기능을 강조하고 역기능을 강조하고 뭐 이런 것들이야. 이런 방향성들도 논의점이 되겠지. 그죠? 네 번째는 가장 어려운 건데 뭐냐면 주제와 제재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제재, 사랑 이런 것들이 주제 개념인데 제재 개념으로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이 안에 속주제가 담길 수가 있어. 연세대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그 죽음에 관해서 얘기했었지, 그지? 죽음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많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도 들고 자료도 있고 막 이러는데 예를 가지고 뭐 죽어서 좋다 나쁘다 하면 전부 쓰고들이 있어. 죽음을 좋은 거로 보고 나쁜 거로 보고. 이게 아니었어. 2번 문제에 보면은. 보니까 죽음을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쪽의 내용이 하나 있어서 지문이. 근데 다른 한쪽을 보면은 인간이 행동경각 들어봤죠? 뻘짓하고 제한된, 갑자기 뻘짓한단 말이야. 제한된 합리성이 막 나온다는 내용이 거기 들어봤죠? 이 내용이야. 결국은 뭐냐? 2번 문제는 인식론에 대한 문제였어. 인간 행동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냐,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어떤 뭐 충동적이고 이런 쪽으로 묻는 거였어. 지금 보면서 이렇게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 가장 어렵죠. 거기까지 했으면 굉장한 가산점을 받았어. 그리고 논의가 잘 끌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연대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철학적인 물음을 묻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다 정리해 준 것들 있잖아.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철학적인 물음이 들어가면 지문을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들어가는 창, 이 논의점들을 먼저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글을 독해하는데 굉장히 쉬워진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속주제 이런 개념들을 파악하기가 되게 좋아진단 말이야. 그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란 말이야. 아무튼 이 네 가지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중하위권 대학 뭐 성대 이런 데 패턴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데들은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것들을 막.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게 저거야. 옛날엔 출제도 안 했는데 사회학에서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뭐 사회현상을 보는 게 뭐 무슨 뭐 그런 거 이런 것들을 무슨 뭐야 그거 내가 사회학과인데도 그 뭐야 그거 그 뭐지 그거 사회 유기 이런 실제론을 따지냐 뭐 명목론이냐 뭐 이런 것들 낸단 말이야. 뻔한 거야. 근데 이 철학의 물음 다 정리해 준 것처럼 이런 걸 보면은 그러려면 보편 특수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철학에서 예를 들면은 상대주의 관점은 역대급 베스트 5 안에 들어. 주제로 담은 게. 그러면 이게 처음에 뭐 예를 들면 지문에서 상대주의 관점을 다룬다 그러면은 즐겨 나오는 그 자주 등장하는 지문 하나가 장자의 글이야. 어? 다 비유적인 표현이잖아. 그죠? 쓸모 있으면 효용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희자하고 맨날 얘기하면서 뭐 비꼬고 막 이러는 것들 있잖아. 그지? 지금까지 나온 걸 분석해보면 장자의 글이 나온 100%야. 100% 상대주의 관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걸 담은 거니까. 그지? 입장 바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걔를 장자의 글을 요약하려고 그러면 상대주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반드시 상대주의 관점에서 글을 합리적으로 요약하면은 근력이 잘 구성이 되지. 그러고 그 대척점에 있는 게 뭐야? 그럼 절대주의 관점이지. 그지? 보편과 특수의 관점. 이미 논의점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야. 하나하나 블록 쌓기 하듯이 보면 되는 거야. 그걸 뭐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주제 물음이고 이게 어떤 제재로 쓰였는데 주제와 제재가 같은 건지 다르다 그러면은 만약에 주제와 제재가 다르다 그러면 속주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럼 그것도 생각을 해봐. 거의 다 철학의 물음, 인식론 물음 이런 거에 속주제가 들어가 있어. 그럼 걔를 들여다보면 갑자기 깜짝 놀라게 될 거야 여러분들이.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나중에 문제를 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거의 다는 뻘짓하고 글을 쓴다고. 하다못해 뭐 학원에서 제시하는 답안조차도. 그런데 이 학생이 이 아까 연세대 문제인데 이 아까 인간 분류를 제대로 못해도 돼.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이런 단어가 튀어나오면 그 내용만 들었다. 걔는 합격이야 그냥. 아 얘가 아는 애구나. 어떤 게 좋으면 다 좋아 보이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웬만한 걸 다 용납이 돼. 뭐 틀려도. 그런 경우도 많아. 어떤 애는 이런 애들도 있어. 나는 글을 잘못 썼는데 왜 붙었어요? 다 붙을 이유가 있는 거야. 응?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나중에 인식론 철학의 물음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겠지만은 선생님이 쓴 근본 물음과 대답 있잖아. 이거 1권부터 다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심심할 때 하나를 뜩 들여다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성 하면 이성을 얘기를 하는데 첫째로 여기서 보니까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굉장히 잘 나오지. 이성에 대해서 보는 거. 이렇게 되면은 사상까지도 이성주의와 현실주의 쪽으로 갈라지는 접점도 발견하겠대. 그러다가 아도르너와 호크하이머의 이 도구화된 이성을 얘기를 해. 그러면 얘하고는 또 무슨 차이가 되는지, 이성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도 보여줘. 예를 들면은 그 차이점이 뭐냐, 그 이해를 하면은 쓰기가 굉장히 쉬운 거란 말이야. 연세대 문제는 왜 어렵냐면은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뭐야 이거 어떻게 이래서 어려운 거야. 예를 들면은 잠깐만, 아까 얘기 들어
지문이 이렇게 있어. 가나다를 비교를 하래. 비교를 하래. 가가 있고 나가 있고 다가 있어. 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든 뭐를 얘기를 하든 어떤 제재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 근데 안을 들어가 보니까 자 여기 이 사랑이든 죽음이든 잘 봐. 구성이 어떻게 되나. 죽음, 행복, 어쩌고 저쩌고 다 이게 뭐야? 형이상학적인 물음이야. 그죠? 형이상학 내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저 물음이야. 물음을 가져 있어. 근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걸 다루면서 예를 들어 행복이라 이 중요한 논의점들이 있어. 예를 들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하려면 인간 이성을 고추 세워야 된다. 이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그런데 저기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 또는 저기 프로이드는 인간의 어떤 욕망, 감정, 욕망을 대해서 되게 무의식 이런 것들을 이성에 대립되는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해. 그럼 거의 다 비슷하게 이게 떨어져. 또는 마르크스의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어? 유물론적 입장. 그러면 이거 관념론과 유물론을 얘기를 해. 결국은 이건 인식론의 문제야. 인식론의. 삶에 대한 문제야. 그런데 그러면 비교하기가 되게 비교의 어떤 층위들이 쉽게 드러나. 근데 연대는 빌어먹을 하나가 골 때리는 거야. 그죠? 여기서 딱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 여기서 갑자기 막 도구화된 이성 이런 게 막 나와. 아도르노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쉽게 얘기하면 상당 어느 부분은 가의 내용과 오버랩이 되고 어떤 부분은 나의 내용과 오버랩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 그치? 이거를 그러면 봐. 해결할 때 얘하고 얘를 봤잖아. 그러면은 봐. 분명히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하고 또 관계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따로가 아니고 얘 묶음하고 얘를 보면서 서로 또 맞춰봐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거기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갈라서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게 뭔지를 찾아야 돼. 그 지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치? 그래서 도구안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계몽이라는 말을 해. 인간의 계몽이 되게 중요하다. 그럼 이 계몽은 또 무슨 뜻이냐? 그런 내용을 잘 보면서 그것들을 찾아보란 말이야.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가면서 보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썼는지 보면 얘는 확실하게 애들이 잘 봐봐. 얘를 비교하는 것들은 잘 썼을 거라고 거의 틀림없이 그지? 내용의 기술을 여기서 갈린 거야. 여기서 이거 보겠다는 얘기지. 그지? 대부분이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얘와 가를 비교한다. 그 내용을 잘 읽어내면서 이성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중간자적인 역할의 어떤 이성에 되게 비판적인 의식이 굉장히 강하지. 첫째는 그죠? 이게 그 대부분이 아도르나 호크하이머는 비판 철학자들이야. 독일의 유태계 독일인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지 사회에 알겠잖아. 이성에 대해서. 이성이 광기로 흘러가는 거.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막 또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감성, 욕망에 휩쓸리는 것에서도 되게 비판적인 감정이 있을 거라고. 그치?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다 보면 다 있어요. 거기. 그걸 끄집어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다 이치에 맞게 다 돼 있어.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찾으려면은 뭐라 그랬어?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크다 그랬지. 그죠? 어? 그래서 틈나는 대로 그 개념 정리해주고 그걸 다 보라 그랬지. 그지? 그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고 그러면은 애먹는다고 얘기했지. 자, 이제 비교하라. 오늘 다 못하면은 목요일날 할게. 그지? 이게 3시간 넘어가면 너 다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목요일날 아마 다 못할 거야. 그러니까 목요일날 해줄게. 어? 뒤에 해석하라, 평가하라 뭐 이런 거. 오늘 비교하라를 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왜? 연설이 1번 문제잖아. 그죠? 주로. 그러니까 잘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교와 대조는 일단 사전 적정의를 보자. 둘 이상의 대상을 향해 무엇이 같고 또 무엇이 다른가를 드러내는 설명의 진술 방식이다. 즉 비교와 대조는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함으로써 각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는 설명의 방법이다. 특히 차이점에 주목해서 비교하라, 대조하라, 대비하라 다 같은 범죄 얘기들이라고 그랬죠. 비교는 어떤 것이 다른 것과 어떻게 같은가 또 혹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줌으로써 그 어떤 것을 설명하는 진술 방식이다. 이때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을 특히 강조하는 경우로 일컬어 대조, 대비. 근데 요새 다 비교하라고 막 나와. 만약에 이대나 뭐 이런데 대조하라고 뭐 이런 말, 대비하라고 나온 거는 대부분이 큰 틀에서 비교하라는 얘기야. 비교의 접점이 되게 어려우니까. 아무튼 뭐 비교는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있다. 우리 제시문은 아까 말했듯이 무조건 비교하게 돼 있지, 그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다른 것과 비교하면 그 본질이나 특성은 더욱 잘 드러나게 된다. 효과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 비교 대상과 비교 기준을 잘 알아야 돼. 용어적으로 그냥 선생님 비교 대상은 뭐야?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쉽게 하면 제시문 핵심 내용이라고 보면 돼, 그지? 큰 거. 비교 기준은 뭐야? 제시문에 들어있는 어떤 논점별로 내용들이 달라. 그러니까 그 기준점. 뭐 예를 들면은 뭐 죽음의 대서 얘기 비교하라고 죽음의 원인, 그죠? 죽음의 결과, 죽음의 극복 방안, 뭐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보면 다 기술되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처음 맞추는 거야. 그 논점, 세부 논점들이야. 이것을 중심으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나열해가며 기술해야 된다. 자, 외대가 이런 말을 해. 비교 분석. 비교 분석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논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읽고 논제에 맞춰 각각의 주장과 근거를 요약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이게 뭐야? 외대 같은 데는 기준이 아니라 그냥 관점만 찾으면 되지. 큰 틀에서 물어보니까 거의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더라도. 여기서 기준은 외대에서 말하는 거 뭐야? 관점. 일단 무분별하게 여러 기준을 나열하기보다는 몇 가지 특징적인 비교 기준을 제시할 때 글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핵심 쟁점으로부터 세부 쟁점으로 나아가야 된다. 연대가서 비교 기준을 중요한 것부터 먼저 파악하고 기술해야 된다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갖다가 막 앞으로 쓰고 그러면 안 되지. 정해진 기준하에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구조하여 체계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두 대상에 대한 비교는 일반적으로 대조의 의미도 포함되므로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 이게 차이점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을 전개함에 있어 소주제별, 항목별로 구분하여 개념상 자 같은 층위에서 건져야 된다. 내가 비교에 네 가지 머릿속에 박아두라 그랬지. 이렇게 설명. 이게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비교 대상별 기술 방식과 비교 기준별이 있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어느 쪽으로 쓰나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면은 비교 대상 가에 A, A-A2- 이런 걸 쭉 나열한 다음에 다음 단락바꿔서 대상 나에 B, B-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지. 그지? 크게 논점을 못 잡겠다면. 근데 한 500자, 600자 쓸 때는 주로 이 방식으로 많이 쓰는데 연세대처럼 비교하라는 지시어가 말미에 등장하고 그게 중심 논제 지시어고 제시문을 여러 뭐 3개 주고 3개 4개 주고 천자를 쓰라 그러면 뭐야? 대부분이 논점을 최소한 2개 내지는 3개 정도를 설정을 해서 기술해야 된다. 이때 그래서 비교표를 만들려고 했지. 비교 기준 A에 따라 아까 죽음의 원인에 따라서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죽음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야. 대부분이. 그죠? 여러분 많이 했잖아. 그래서 잘 봐.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화여대 거를 가지고 가와 나에 나타난 공존의 방식을 비교하라 그런 거를 선생님이 대상별로도 하나 해봤고 이거를 문장의 배열만 달리한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례 이루다 기준별로 지금 한 거야.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읽어줄게. 머릿속에서 따라와 봐봐. 자, 가와 나는 삶의 의미를 공존의 가치에 두고 있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다음 면에서 차이를 본다. 가는 공존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인간 본성적인 측면에서 찾는 반면 나는 이를 생물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식한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사생결단을 해서 이 비교의 층이 되는 거에 핵심 개념들이 딱딱 알박이 하듯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응? 어떤 식으로도 언어화시켜야 돼. 그래야 높게 평가를 받아. 그러고선 이제 쓰는 거야. 가는 이타심을 추구하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이 타자와 협력하고 공존하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해. 어쩌고 저쩌고. 반면 나는 장래의 보답을 기대하며 남에게 도움을 주는 호혜적 이타주의, 상호 이타주의가 결과적으로 공생이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지? 근데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쓸 수도 있지. 똑같은데 가는 공존을 그냥 쪼갠 거야. 추구하는 방식을 본성적인 측면에서 찾는다. 그리고 근거를 제시해. 반면 나는 생물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식한다. 이러고 있어.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 어떻게 쓰든. 그제? 일단 전달하기 쉬운 방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자 봐봐. 이화여대 건데도 봐. 바와 사에 나타난 통제 방식을 대비하여 논술하래.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물음들을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인식론적인 어떤 또는 철학적인 물음들을 물어보면은 색안경을 끼고 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어떤 개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아무튼 근데 여기 보면 자, 바와 사의 통제 방식은 지배 권력이 다수의 피지배 계층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인간 본성을 역행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통제 방식이란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바와 사는 다면에서 차이가 난다. 첫째, 감시와 통제의 방법에서 차이 난다. 바의 감시와 통제는 어쩌고 저쩌고, 사의 그것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둘째, 통제를 통한 규율 효과 측면에서 차이 난다. 바는 어쩌고 저쩌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사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다음에 셋째, 통제가 미치게 될 파급 효과에 대해서 차이난다. 바는 어쩌고 저쩌고, 사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글이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을 거라는 짐작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논의점대로 다 발라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세 개가 돼 있어도 마찬가지지, 그죠? 그래서 주제 개념부터 파악하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관계를 살펴야 되는 거야. 관계. 제시문들에, 그죠? 치열하게 살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준을 설정하고 가는 거란 말이야. 요령이 뭐냐? 그럼 몇 가지가 있어. 응?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이거 잘 들어봐, 비교. 첫 번째, 기본 원칙이 뭐냐? 그래. 목적에 맞는 비교 대상을 선택하라. 이렇게 내 수정을. 자, 봐봐. 비교할 대상은 비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테면 잘 봐. 중국 음식을 주제로 글을 쓰는 것이라면 경쟁 관계에 있는 자장면과 짬뽕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해야 되지. 여기다가 파스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지? 근데 그게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러나 대표적인 서민 음식을 주제로 글을 쓰는 경우라면 이때는 짬뽕보다는 삼겹살이 자장면의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겠지, 그지? 그렇게 들어있을 거야. 응? 옛날에는 스스로 비교하고 뭐 알아서 하라고. 또 면을 주제로 대상을 비교하는 것이 글의 목적이라면 이때는 짜장면, 스파게티, 짜장면 또는 자장면과 우동 또는 자장면과 잔치국수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비교의 범주가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죠? 이게 음식으로 구분하니까 쉽지. 근데 그래서
철학적인 물음, 형이상학적인 내용 들어가면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살피란 말이야. 그치? 인간의 이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치? 감성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런 거죠. 자, 비교 대상은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을 선택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발문의 물음에 귀속된다. 잘 읽어요. 이 발문과 제시문. 이때 무엇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논술에서 노리고자 하는 주제 개념이고 어떻게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비교를 통한 설명의 방법. 다시 말해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나열하는 두 방식인 비교 대상별 기술 방식 또는 비교 기준별 기술 방식. 합쳐서 논증 지시어의 물음이다 이거야. 논술에서 비교 목적은 주제 개념을 담은 논제의 물음이 지향하는 그 무엇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비교라는 논증 지시어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주제 개념은 무엇이고 그 주제 개념에 대한 궁극의 출제, 궁극의 지향, 그 출제자의 의도, 지향은 또 무엇인지 살펴서 확인해야 된다. 논점, 관점을 살피라는 거야. 이를 위해서는 문제의 요구와 발문의 지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것들을 따라 제시문을 비교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비교 설명은 발문의 물음과는 동떨어지게 자의적 해석으로 흐를 수 있어. 결국은 논점이 닿는 거야. 비교 목적, 즉 주제 개념은 발문에서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철저히 주제 개념의 시각에서 제시문을 읽고 그것에 맞춰 비교할 대상을 설정해야 된다. 만약 아래에 2하고 5 있대. 여기처럼 발문에서 주제 개념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는 어떨까? 이때 제시문을 읽고선 찾아야 되는 거야. 그치? 있어 어디. 이를 관련한 적절한 용어로 찾아 밝혀야 된다. 자, 봐봐. 어떻게 돼? 가나다는 평화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주제는 평화야. 각 제시문을 비교 분석하래. 그러니까 평화에 대해서 논점들을 찾으라는.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을 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래. 이것도 비교하라는 거야. 그죠? 큰 틀에서 논의점. 가와 나에 나타난 사춘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대비해서 찾아보래. 이것도 그렇지. 가나다라에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태도, 그리고 그 태도로 인해 나타난 결과, 이걸 찾아서 완성되는 거예요. 다 언어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되게 딱딱 대립하는 게 아니라 글 내용에서 핵심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 접점이 이루어지겠지. 그래도 층위들을 맞춰나가는 게 좋아. 가해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에 주된 관점,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지문을 모두 찾아서 어떻게 차이 나는지 구체적으로 해라. 어떻게부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있어. 비교하라요. 가를 바탕으로 나다라의 여행자가 밑줄 친 장소에서 느낀 낯설의 이유를 논하고 여행에서 얻은 것들을 설명하라. 이것도 설명하라에 비교하라의 내용을 담게 된 거야. 알겠지? 그치? 설명하라는 모든 걸 거의 다 포섭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제시문들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동에 관한 견해를 담았다. 이 제시문들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라. 이것도 분류하여 정리하라는 것도 비교하라는 거지. 그죠? 뭐에 따라 분명히 사회 변동이니까 사회 뭐 예를 들면 기능론의 관점이냐 갈등론의 관점 이렇게 갔을 거라고. 그지? 비교할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야 대상을 선정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죠. 동등한 비교 대상을 선택하라. 비교 목적, 즉 주제 개념에 맞게 비교 대상을 선택할 때 대등한 범주의 대상을 공정하게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인과 중국인은 대등한 비교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인과 황인종, 백인종과 중국인 이렇게 되면 범주가 안 맞는다는 거야. 이거 이해되죠? 그죠? 근데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야.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괄하는 개념이 되어서도 안 되고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뒤섞여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려워. 비교는. 논의를 전개할 때 개념별로 항목과 범주, 층위를 구분하여 나눈 후 대상을 다뤄야 된대. 그러니까 이것도 언어력이야. 언어력. 응?
개념한 능력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에 따라서 그것만 보는 거야. 그냥 범주나 층위뿐만 아니라 공정성도 염두에 둬. 이게 무슨 말이냐? 공정성이 봐봐. 예시는 왜 들어갈까? 어려우니까 들어가는 거야. 해설을. 만약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리스와 중국은 동서양 문화의 발상지로서의 대등한 자격을 지니므로 공정한 비교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때 그리스인과 태국인을 비교하거나 체코인과 중국인을 비교하는 것은 공정한 비교가 되기 어렵죠. 그죠? 이해되지? 반면 다양한 문화의 비교가 목적이라면 그리스, 중국, 체코, 태국도 어느 나라든 상관없는 거지. 그죠? 물론 제시문에 다 구속되어 있지만 많은 게 나열됐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비교의 공정성은 우열을 가리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 더욱 민감한.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잘 봐봐. 이해를 하라고. 강아지와 고양이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반려동물로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교 자체도 의미 있고 비교를 통해 어떤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 그러나 강아지와 개미의 비교는 어때? 개미는 반려동물로서의 요건을 거의 갖추지 못했으므로 비교가 불가능하고 굳이 둘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경험적으로 강아지가 좀 더 반려동물로 적합함을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막 개미가 등장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범주는 대등할지 모르지만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 범주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비교하라는 거는 지시가 나왔다면은 개념 범주화의 능력을 하고 언어화의 능력을 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틀림이 없어요.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봐봐. 이상의 설명을 이해됐죠?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야. 염두에 두고선 사례도 한번 보자. 비교 목적, 즉 주제 개념은 이게 뭐냐면 한양대 거였어. 가와 나의 주장을 각각 요약을 하고 그리고 논점을 찾는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비교하래. 근래형이 당연히 어려웠겠지. 찾아보면 전통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소유권적 정의, 또 평등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분배적 정의, 이게 드러나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야. 그러니까 공통점은 경제적 불평등은 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둘 다. 그죠? 상위 개념. 사회구조상 불가피하다고 보는 데는 공통점이 있는 거야. 그런데 차이점은 뭐야? 소유권적 자유권은 국가가 나서서 이를 제한할 수 없다. 노직의 관점이야. 반대의 거는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나서 개입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떤 식이라는 말을 빼고. 그걸 지금 담은 거야. 둘 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노직의 관점과 롤스의 관점을 가지고 두 지문을 끌어와서 낸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읽고선 노직의 얘기는 소유권적 전통적 정의를 강조하는 면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주제가 자유주의 관점인데 속주제는 뭐야? 공정의 관점, 정의가 주제인 거야. 알겠지? 그치? 속주제가 분배정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떤 거를 더 우선할 거냐? 소유권적 정의를 우선히 하면 개인의 권리를 침탈해서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분배정의를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는 거야. 그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 내용이 기술되는지 봐봐. 가나는 항상 글 내용을 이 도입부를 잘 쓰라 그랬죠. 어떻게 한다? 얘를 풀어 쓰라 그랬어. 그러면서 핵심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의식적으로 이거는 연습을 해. 잘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경제적 관점에서 사회정의에 대해서 묻는다. 가는 전통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소유권적 정의를 오고한다. 아마 지문에는 이런 내용은 없을 거라고. 읽어보면 자유시장 경제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1000자를 넘게 써야 되니까 길게 쓴 거야. 그런 다음에 한편 나는 분배정의를 주장한다.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글이 1200자 쓰는 거야. 1500자인가. 그죠? 응? 거기에 맞춰서 한 300~400자로 구성을 한 거야. 요약을 하라 그랬잖아. 더군다나. 그죠? 그런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래.
가난은 경제적 불평등은 아까 이게 부조성 불가피하고 보는 점에서 지하가죠. 그럼에도 차이가 난다. 즉 어쩌고 저쩌고 반면에 어쩌고 아마 더 기술이 됐을 거야. 이런 내용이 쭉 비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범주가 여기서 지금 봤듯이 얘와 얘는 범주가 공정하잖아. 그죠? 근데 얘를 개념적으로 정리를 못하고 이상하게 쓰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 읽으면서 봐봐. 발문을 물음에 주제 개념이 안 나와 있고 읽다 보면은 자유주의 사상에 대해서 전통적 자유주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주제는 뭐냐면 공정의 가치야. 그러면서 대립하는 관점은 뭐냐면 자유주의 관점에서 소유권적 정의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 관점과 노지게 롤스의 평등적 자유주의 관점 공동체주의 관점을 구분되는 거야. 그럼 그 핵심은 뭐다? 개인의 자유를 침탈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공평성을, 공정성을, 분배 정의를 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야. 그거 쓰라는 거야. 그거. 응? 그러면은 훌륭하게 받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여러분들이 이걸 평가를 할 때 평가자는 선생님이 봐서 이 밑줄 친 부분만 거의 본다고. 그지? 다른 건 대충 본다고. 그러니까 딱딱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질서 있게. 개념들이, 내용들이. 아, 얘가 알고 쓰는구나. 응? 그러니까 설명글은 굉장히 질서 있어. 나중에 보면은.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응? 두 번째. 기준에 부합하는 비교 내용을 구성하라. 세 번째. 자, 비교 목적에 맞는 대상을 정했다면 다음으로는 어떤 측면을 비교할 것인지에 대한 글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 같은 대상을 비교하더라도 비교할 기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봐봐. 여자와 남자를 비교한다고 해보자. 여자와 남자의 공통점과 차이점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고 비교 기준에 따라 생물학적 측면, 심리학적 측면, 사회학적 측면, 언어적 측면, 경제적 측면, 어쩌고 측면 다양한 시각에서 비교할 수 있겠지. 그죠? 비교하는 두 대상 사이에는 유사점과 차이점 다양한 비교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모두 의미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여기서 쓸데없는 비교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될 결론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단 말이야. 이 많은 거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봐야 되죠. 여기서 누가 봐도 생물학적 측면은 어느 정도 하다가 근데 별로 여기서 중요한 건 아마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제 주변에 달았을 거라고. 그지? 응?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자, 기준을 다 쓴다고 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우선순위를 끄집어내 쓰지 말라고. 중요한 것부터 쓰란 말이야. 중요한 건 어떻게 판단해? 제시문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면. 많이 다루고 있고 교집합이 많은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죠? 비교할 내용을 구성할 때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구체적이면서도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할 때 자, 차이점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데 작성해야 돼. 봐봐. 참고로 완성도 높은 논술 가이드북을 제시하는 것이면 중앙대는 요약 비교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세 단계를 거치면서 작성해야 한대. 자, 뭐라고 된다. 봐봐. 1단계 핵심어 중심으로 제시문을 읽으래. 해법 핵심어를 이용한 선택적 읽기와 요약하기. 다 보여주자. 핵심어를 중심으로 해법 제시문을 해체하고 분류하래. 딱 여기서 다시 구성해보래. 세 번째 해법 분류된 문단에서 핵심어를 다룬 문장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핵심어 나오지. 그지? 거기에 중심 문장이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 단계 압축된 요약문을 토대로 차이점을 찾으래. 해법 핵심어를 기준으로 또 핵심어 모든 게 핵심어를 찾아내. 각 제시문의 주제 문장을 찾고 차이점을 도출하래. 해법
다수의 핵심어 특성이 있는 경우 모든 핵심어 특성별로 차이점을 비교하래. 그런 다음에 취사 선택하라는 거지. 세 번째, 차이점을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하라. 해법. 제시문들의 차이점을 관통하여 종합적으로 의견 제시하고. 이건 뭐 좀 다를 수가 있지. 논리적 구조에 맞게 하래. 자,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야? 언어 게임이라는 얘기지, 그지? 모든 건 언어로 다 표현된다는 거야, 그죠? 개념들. 응? 그거 보겠다는 거야. 응? 이게 이제 연대 얘기야. 비교 기준 설정, 세부 논점이 중요한 이유. 이게 어려운 거야. 자, 이 부분이 핵심이야. 잘 읽어줄게. 비교라는 논증 지시어를 해결할 때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비교 대상과 비교 기준의 관계다. 아까 비교 대상을 설정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랬죠. 넘어가고 어느 방법으로 소설에 상관없지만은 연대 같은 경우는 비교 기준별로 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때 뭐 해야 돼? 글이 복잡해지잖아. 글 내용의 핵심을 깔끔하게 요약 정리하는 능력, 그리고 그 뒷받침글 전제를 내세울 수 있는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설득력 있게 내수 쓰는 역량, 논증 구성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이게 떨어지면 뒤죽박죽이야. 그러니까 문장 뒤죽박죽에 언어적으로 뒤죽박죽에 개념적으로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거는. 그치? 까다로운 것은 비교 기준별 기술 방식과 관련된 비교 기준의 설정이다. 연세대의 비교하라는 과제처럼 주제를 개념화하여 생각하기 어렵고, 또 지문 난이도가 클수록 비교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어렵다. 설령 비교 기준을 잘 설정했더라도 그 기준을 따라 대상별로 내용을 세밀하게 논증하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다. 논제의 궁극의 물음을 담은 논의점을 정확히 잘 설정한 후에 그것에 맞추어 그 내용을 심층적 다면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연세대는 자기들이 연세대 논술의 특징을 뭐라? 다면 사고형 논술이라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정답은 없다는 거야. 가나 버서스 다, 가 버서스 나 다 뭐 이런 틀이 없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하든 상관없고 어떠한 결론이 나와도 상관없대. 왜? 여러 가지 사고를 할 수 있게, 다각도로 사고할 수 있도록 문제와 제시문을 구성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뭘 보겠다는 거야? 일단 비교를 제대로 했는지 보겠지. 그거보다 뭐야? 그 뒷받침 근거가 타당하고 설득력 있고 충실한지를 보겠다는 거야. 결국은 연세대는 논고 싸움이야. 그죠? 그러니까 천자 안에서 논증을 충실하게 이끌어가면서 체계적으로 구성하면서 내용을 탄탄하게 설득력 있게 결론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야. 설령 비교 대상별로 가나다로 비교해도 상관은 없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 근거를 잘 봐야 돼. 그래서 그 논증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알겠지? 자, 비교 기준은 제시된 지문 전체를 놓고선 연관관계를 따져 살펴야 된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제시문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글을 깊게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잘 봐봐. 여기 가와 나에 나타난 딱 지문 2개 주고 지금 지문 2개밖에 안 돼. 소통이라는 주제여야 되고 대한 관점이 있대. 이걸 찾아내. 여러 개 비교 분석하래. 이건 건국대구나. 600자 500자 건국대. 소통에 대해서 가와 나에. 그러면은 벌써 가와 나에 비교 접점들이 있다는 얘기를 찾아내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가와 나에 대해서 큰 틀에서 대상별로 크게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를 읽어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소통은 공통적으로 나와 타자의 관계에 근거하여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공유하는 상호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막 차이가 막 여러 개가 있어. 그러니까 건대는 연세대를 충실하게 쫓아가느라 그랬지. 어? 연세대 아바타라 그랬지, 그지? 응? 굉장히 연세대 쪽을 선호해.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가. 어? 그래서
소통의 본질에 대해서 간은 이를 개별의식작용으로 보는 반면 나는 사회의 산물로 인식한다. 그럼 간은 어떻고 나는 그 결과 소통을 진정한 소통을 이루기 위한 요건으로서 간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열린 자세 내용. 나는 사회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호작용에 강요해. 이런 내용들이 쫙 펼쳐져야 된다는 거야. 결론 부분이 타당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만약에 얘를 그대로 해서 천자로 쓰라 그러면 똑같은 거 여기서 어떻게 돼? 이 부분을 논증을 더 밀고 나가는 거지. 그치? 이 부분과 이 부분들이 그 차이야. 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발언해. 만약에 지문이 3개 줬어. 이것도 상투적으로 뭐 비교를 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은 뒤에 얘기한 비교표를 만들어 보란 말이야. 그치?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그 미셀러니하고 디테일한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랬지. 자, 그래서 어제 설명했지. 이거 개별 속성의 범주가 공정해야 되고 층위가 동등해야 되고 머릿속에 박아. 배열이 일치해야 되고 양적 질적 수준까지 동일하다는 거. 충실하게 따르라마. 이게 다 따르는 거 최선. 자, 봐봐. 고려대가 채점 후기를 통해서 비교하라는 지시어를 어떻게 하라는지 지금 봐봐. 두 항목을 비교할 때는 비교 대상이 되는 각 항목의 특성을 밝힌 후 두 항목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 비교의 초점은 비교 대상 중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서는 안 되고, 아까 그죠? 그 얘기야. 양자를 포괄하는 객관적 타당성을 지어야 돼. 이게 뭐 객관적 타당성이 자기가 멋대로 지어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해서 비교 주체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경우에도 비교 대상들로부터 근거를 확보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철저히 제시문 내용에 근거하는 내용이야. 그죠? 합당한 논리와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자신의 주관을 노출한다면 온전하게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지문은 어렵고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그러고 내 머릿속으로 내 맘대로 할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돼. 지문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행동이가 자기 머릿속 지식을 동원하거나 어림잡아서 대충 때려서 쓴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논술학 경우 뭐야?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직감을 해야 돼. 아, 여기서 출제자이다. 판가름 나겠구나. 더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야. 그죠? 지문을 더 들여다봐. 이해가 안 가. 딴 지문하고 계속 견주어보란 말이야. 딴 지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 개념 간의 관계들을 쭉 배열해보면은. 그지? 개념,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유개념, 조개념을 찾아보면은 유추가 된단 말이야. 왜? 아까 얘기했죠. 우리 논술의 기본 특징은 뭐야? 제시문을 분류하고 분석하고 비교하는 게 기본으로 깔고 간다 그랬잖아. 그죠? 생각을 해보면 된단 말이야. 자, 이거 봐.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의미는 선생님이 해석하는 글의 요지를 전달하거나 설명할 때 전달자인 글쓴이, 그러니까 논술 답안 작성하는 학생들의 주관을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견해를 제시하라는 지시어가 나올 수 있어. 또는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하라는 거. 지시 역시 비판점을 찾아내거나 또는 반드시 비판한다. 점에서 구속된 제시문에 구속된 자기 견해란 말이야. 불쑥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철저하게 제시문 내용을 연장해야 된다는 거야. 대학에서 하는 말들은 굉장히 다 하나하나가 다 유의미한 내용들이야. 알겠지? 걔네들이 많은 채점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완곡하게 썼어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잘 봐야 된단 말이야. 많은 학생은 비교하라는 논증 지시와 맞닥뜨려 만사 제쳐놓고 비교 대상과 비교를 도식화하려 하더라. 그죠? 이렇게 하면 편하게 되니까. 학원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 위험하다 그랬어. 왜? 연세대학 논거, 근거하고 안 맞아 들어간단 말이야. 연세 논거 싸움이라고 봤는데. 그죠? 그래서 이상하게 되는 거야. 아까 빗대어서 얘기했잖아. 코끼리를 냉장고에 억지로 때려 넣는 거라고. 다를 바 없다고 그랬잖아. 옆구리 터지는 거지.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비교할 대상들로부터 타당한 근거를 확보하고,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논거. 설득력입니다. 여기에 자기 생각을 보태가며 충실하게 설득력 있게 논증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비교하라는 지시어를 봤을 때 선생님이 그거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해? 이게 잘 됐다. 완전히 논점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해. 특히 비교하라는 그래. 뭐를 봐? 거기다 밑줄을 그어 내가. 얘가 흥미로운, 그러면 어떤 속으로? 흥미로운 결론을 내렸네 이거야. 그럼 바짝 긴장해서 뒷받침 것들을 봐. 근데 그게 그럴싸해. 그럼 오히려 더 높은 평가를 받아. 알겠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응? 알겠지? 자, 비교표를 만들라는 거야. 다시 설명을 해줄게. 응? 꼭 연습해 이거. 연세대 거라고 보면은. 자, 비교하라는 논증 지시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표를 작성하는 것도 좋아요. 작성하라. 네, 여러분들한테. 글을 쓰기 전에 비교표를 작성하면 논점별로 논지 차이는 확실히 드러나고 논증할 내용은 좀 더 짜임을 갖출 수 있다. 잠깐만.